주가는 벌거벗은 종목사. 드디어 바다 건너갑니다. 뭐 이미 포화가 돼 있다, 뭐 역성장하고 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를 하고 있나요? 납품업체들은 출시하기 전에 매출이 찍히나요? 어떤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칩만 또 다른 빅테크 업체에 팔기도 하나요?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거다, 업사이드가 15% 정도 그렇죠.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아요.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혹시 뭐 목표가를 잡고 계신다거나. 누구랑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지독했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크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고요. 그리고 많이 힘드셨죠.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좀처럼 보기 힘든 급락과 함께 정말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 종목들, 이 주가 흐름 보시면서 마음들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깊어지는 가을에는, 이 하반기에는 반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네. 가을 좋아요. 이게 울긋불긋하잖아요. 그렇죠. 실내판이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FPS. 빨갛게 달아올라야죠. 네, 가을 패션이에요. 자, 여러분의 단풍을 꽃피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종목 하나 딱 잡고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종목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LS증권의 글로벌 주식 영업팀 권중국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또 힌트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유창호 앵커한테 뭐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플러스 반성? 네. 그런 건가요? 제가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려고 네. 살짝 이렇게 뒤로 빠져서 그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몰랐는데요, 이 미처.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과는 사과고 사실은 뭐 힌트 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힌트였어요. 진짜요? 이게 힌트였어요. 잠시만요. 뭘 말하세요? 지금 네. 전달한 게 힌트군요. 네, 이게 힌트였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네. 갑작스럽게 상황극을 연출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힌트가 나왔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끔 직접 드릴게요. 자, 이렇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요? 이거 말고, 말고? 여기 말고. 제 것도 어떻게 또 비슷한 건데. 그래요? 아. 여기 말고 거기입니다. 여기 이제는 말고 좀 거기. 이해가 되셨죠? 예. 왜 상정의코가 저한테 사과를 냈는지. 제가 대국민 사과라도 할까 봐요. 이게 뭔지. 예. 자, 그러면 힌트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VCR 확인하시죠. 혁신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기업.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1974년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 부모님의 집, 그것도 차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스니악은 당시 HP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를 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를 본 스티브 잡스가 직접 회로기판을 만들어 컴퓨터를 팔기로 결심하면서 애플의 첫 제품 애플1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차츰 사세를 늘려가던 중 1980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가총액은 17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스 기반의 IBM 컴퓨터가 주를 이뤘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 선보인 것이 바로 매킨토시였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작동하는 혁명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경영진 교체와 갈 길을 잃은 경영 방침, 설상가상으로 스티브 잡스도 떠나고 90년대 후반 애플의 주가는 주당 3.2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애플을 다시 살린 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1997년 복귀 후 아이맥을 내놓으며 애플의 부활을 알렸고 마침 닷컴 버블 수혜까지 입으며 주가는 1998년 212%, 다음 해에는 151%나 올랐습니다. 애플 전성기의 활용 점정은 2007년 아이폰 출시입니다. 이후 애플 특유의 심플함과 혁신적인 기능으로 탄탄한 수요층을 만들어냈습니다. 2011년 애플에는 큰 기쁨과 큰 슬픔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시가총액이 3,4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기쁨을 맛봤지만 혁신의 주역인 스티브 잡스가 건강 악화로 사임하고 그의 말 결국 명을 달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부재로 인한 위기론이 있었지만 이를 불식시키고 아이폰은 어느덧 16번째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1980년 17억 달러에서
2024년 시가총액 3조 달러까지 역사에 남을 성장을 보여준 애플.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는 애플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벌거벗은 종목사. 드디어 바다 건너갑니다. 네. 바로 오늘의 종목은 애플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드디어 해외 주식으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아주 대표적인 종목을 가게 되는데 벌써 이 내용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특히나 안 하시던 분들도 해외 주식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주식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주식, 일단은 애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해외 주식 어떻게 하면 될지 사실 뭔가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 매니저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국내 주식만 하시던 분들 해외 주식 하려면은 보니까 MTS도 따로 깔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 증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MTS를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 기존에 쓰시던 거 그대로 쓰시되 그 좋다. 안에 해외 주식 메뉴가 네.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해외 주식 계좌를 이제 뭐 나눠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근래 들어서는 이제 보통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 같이 거래할 수 있는 계좌 한 계좌에서 똑같이 거래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국내랑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환율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것도 증권사마다 조금씩 이름도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해외 주식 거래할 때는 이제 해외 주식 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뭐 거래 신청이라는 별도의 이제 이 해외 주식 거래하기 위한 신청 단계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거치게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은 국내나 해외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 기업만 네.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장돼 있는 모든 해외 주식이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제 상장 주식이라면 어느 증권사에서든 다 동일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잘 귀 기울여서 내용 담아놨다가 나중에 직접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애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일단 뭐 파는지부터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하나씩 상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사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스마트폰 사업부의 아이폰이 그렇죠.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래 몇 년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이제 서비스 부문. 이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앱 내에서 뭐 유료 앱이라던가 아니면 애플 결제라던가 뭐 페이, 뭐 TV, 뭐 카드,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 애플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애플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아이맥이라고 불리는, 요즘에 맥이나 혹은 이제 맥북이라고 불리는 이런 컴퓨터, 그 다음에 애플 등장 이후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상용화가 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태블릿, 아이패드를 다루고 있는 이제 태블릿 사업부가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기기 이외에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 워치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워치가 나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가 이제 애플 워치가 될 정도로. 그래요? 이 시작은 사실 IT 회사이고 뭐 되게 테크 회사 같지만 이미 어떤 일독자에서는 또 애플은 경기 소비재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품들을 영위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애플인데, 그렇다면은 휴대폰이 판매 비중이 매출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거죠? 부문별로는 어떤 게 좀 어느 비중을 네. 차지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52.3%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이 아이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플 생태계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말씀해 주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출의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순서대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의 매출이 지금 작년 기준 22.2%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에어팟이나 워치나 펜슬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액세서리 쪽에서 13.7% 쪽 나섰고, 그 다음에 역시 컴퓨터
쪽에서 7.7%, 그 다음에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태블릿 쪽에서도 7.4%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아이폰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고른 매출을 배분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의외였던 게 그 서비스 이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점. 네. 게다가 컴퓨터보다도 역시 액세서리 비중이 더 높아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전 스마트폰이 절반 이상이구나. 네. 많이 팔리는 줄은 알았는데 매출의 절반 정도가 역시나 스마트폰이구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각각의 제품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제일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국가별로, 지역별로 보자면 어느 쪽에서의 비중이 높나요? 직전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메리카 쪽에 주로 북미 쪽인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약 38% 정도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럽 국가 22% 정도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일 국가로는 굉장히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쪽이 약 15% 정도 기록을 했고, 역시나 단일 국가로서는 이제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쪽이 또 한 5% 정도, 기타 국가들이 약 6%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애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다가 지역별로 애플이 가장 많이 잘 팔고 있는 지역들 알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역시 1등은 스마트폰이죠. 휴대폰 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전체 시장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규모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나요? 시장 규모 네. 말씀드리면 2010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약 1,5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 규모가 2023년에 5,200억 달러 정도니까 약 13년 정도 됐을 때 한 3배 정도 성장한 시장이고요. 규모로도 올해도 약 5,400억, 그러니까 하나로 했을 때는 한 6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이 애플 하면 사실 아이폰이 이제 200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일찍 나왔군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 나온 어느 지가 세- 거의 16년, 17년 정도 그렇네요. 됐는데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였어요. 0.5 정말 미미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애플 하면 아이폰일 수가 없겠죠. 옛날로 돌아갔을 때 컴퓨터. 그렇죠. 애플의 회사 이름이 애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네. 애플 컴퓨터 컴퍼니일 정도로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는데, 실제로 저 2007년에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제 컴퓨터 맥 사업부였거든요. 근데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저 그래픽으로 보시면 이제 가장 위쪽에 파란 색깔이 이제 아이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부분,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50% 정도였는데 2015년 정도 아이폰 6가 나왔을 때는 전체 매출의 60% 넘을 정도로 와. 굉장히 이 스마트폰, 아이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회사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시장의 성장도 결국에는 아이폰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을 보고 이미 포화가 돼 있다, 뭐 역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수치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성장률로 봤을 때는 결국 2024년부터 2029년, 그러니까 향후의 이 성장률로 봤을 때 연평균 약 3.5% 정도,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고성장을 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미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출하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둔화된 시기도 있었고, 뭐 상승률이 뭐 큰 차이, 대동소이한 회들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 올해를 조금 더 분기점으로 꼽는다는 분석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애플을 좀 준비한 이유도 한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작이 어떻게 커져 왔는지, 실제로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눈에 확 보이죠. 애플 하나만 딱 봤을 때도 스마트폰이 차지한 위상, 처음에 나왔을 때 비교해서 얼마나 좀 커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폰 딱 집중해서 요 매출액의 추이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살펴볼까요? 지금 5년 추이로 봤을 때 2020년에 한 1,300억 정도 어떤 그 아이폰 매출이 이제 직전 연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해오는 사업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올해 2024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이랑 이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는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시장의 상승률이 꺾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폰이 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네.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이 애플 핸드셋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를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뭐 나라마다 다 1등 그랬는데 어느 순간 중국에서 자리를 뺏기고 뭐 이렇던데요. 그 2024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스마트폰 출하량 1위는 글로벌 전 세계 출하량 1위는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이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모델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보급형, 네. 뭐 A자. 맞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보다는 라인업이 조금 다양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정예 나올 수 있는 몇 개 항상 비싸고. 그렇죠. 몇 개 모델만으로도 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도 크게 사실 이제 많이 따라왔죠. 그 2분기 기준으로 애플의 점유율은 약 16% 정도, 검정색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 샤오미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장만으로도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을 했을 때는 상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에서 특히나 이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사실 애플이 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폰 새 모델 16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요, 자,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아이폰 16가 작년 이 아이폰 15랑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초동 아이폰 15 주문량이 약 8천만 대 정도였는데 네. 올해 지금 전망치 나오는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8,800만 대에서 9천만 대니까 10% 넘게.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애플의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애플을 제조하는, 위탁 제조하는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 대만의 폭스콘 매출의 7월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7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좀 긍정적인 매출 추이가 나오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아이폰 16은 작년보다는 기대도 되겠네라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조금 성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납품업체들은 출시하기 전에 매출이 찍히나요? 수주를 받고 이거를 통해서 제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이 애플 밸류체인들의 매출 추이가 아이폰 16의 이 수치와 조금 더 연동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꾸준히 좀 보고 계실 텐데, 신작이 출시되기 전부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9월 초였습니다. 갑자기 LG이노텍이 시장도 괜찮은데 급락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신작을 내놓을 거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중에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사실 국내에서 중국 휴대폰 쓰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애플이 신작을 공개를 하는데 화웨이가 몇 시간 뒤에 공개한다고 주가가 밀려? 이런 생각이 들길래. 그런데 또 보면 중국에서는 애플보다 화웨이의 점유율이 더 높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사람들이 해외 주식하면 거의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엔비디아만 항상 나오고. 수익률이 엄청 좋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애플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중국 쪽에 드나였죠. 애플의 거처라고 하는 이제 중국 애국 소비 영향도 있었고, 실제로 화웨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같은 날 하필 또 출시를 하다 보니까 네.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 같은 사실인데, 이 타겟 상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화웨이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두 번 접는 폴더블이라고 하는 메이트 XT라는 상품을 이제 대대적으로 출시하겠다. 트리폴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트리폴더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보니까 이거를 약간 아코디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굉장히 얇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니, 요 화웨이에서는 제품은 무슨 뭐 5년간 투자해서 우리가 뭐 공상과학 소설을 연실로 만들었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항상 중국 쪽에서는 뭔가 과장되고 공격적으로 표현을 많이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타겟되는 주요 상품 라인업들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같은 날에 이제 화웨이 상품이 출시가 되니까 애플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과도한 우려다. 네, 시장에서 조금 그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같은 날이라는 게 화웨이 쪽에서는 조금 얻어냈겠죠. 아무래도 애플 너네 그렇게 좋은 거 나오지만 우리 더 혁신적으로 나온다. 어쨌든 자국 시장만으로도 굉장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에서 이미 한 차례 규제로 크게 출렁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의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같은 날 출시가 사실 크게 영향을 있을 것 같다.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만 일부 영향 정도?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웨이에서 하필 또 애플이 신제품 내놓는다고 할 때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날 같이 신작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휴대폰 개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침 방금 화웨이에서 고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접는 폴더블. 네. 애플의 폴더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그쵸. 건지. 말만 계속 나오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번에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큰 내용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몇 년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한 2017년 정도에 그렇게 오래됐어요? 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6, 7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애플이 폴더블이 한다 안 한다라고 나오고, 실제로 뭐 계속 지금도 어떤 개발 중이다, 네. 뭐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상품으로는 출시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높은 요구사항들도 있고, 까다로워서 맞아요. 자체적으로. 아마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마 주요 업체로 참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폴더블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주름 문제. 저 지금 가운데 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슬슬 영화 같은 거 보면 맞아요. 이제 방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 정도면 꽤 실제로 거슬리실 것 같은데요? 거슬립니다. 그쵸? 제가 이걸 한 3년째인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슬슬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어요. 오래 쓰셨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주름 때문에. 정도면. 그러면 굉장히 그러면 문제가 큰데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핸드폰이든 3년 쓰면 다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먼저였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접는 주름이라는 게 네. 단순히 이제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이에 뭔가 이미지나 주요된 글자가 있으면 아예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방송할 때 좀 쓰거든요. 네. 그럼 가끔 원고가 이거 슬쩍 글자가 안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순간 당황할 때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또 까다로운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완성도에 대해서. 이 완성도에 대한 문제도 이 애플이 아직은 상품을 출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뭐 사실 근데 이 애플의 접는 기술과 관련해서 뭐 특허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보도에서는 이 애플의 폴더블 관련해서 V86이라는 어떤 코드까지 나올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진행은 되고 있고, 뭐 나온 2026년에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나온 가이던스는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폴더블이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만 적용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북, 노트북이나 그렇죠. 혹은 태블릿에도 태블릿. 이 폴더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개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진행 중이지만 출시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폴더블 폰이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약간 그거 같아요. 애플을 바라볼 때 이 앞서서 스티브 잡스 사후에 네. 혁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컴퓨터의 혁신도 없고 그래서 애플이 뭔가 좀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의 혁신.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떨까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올해 애플이 꺼내놓은 이야기 중에 가장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은데, 사실 이게 처음에 6월에 이제 WWDC라는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7월에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부 출시가 되었고, 이제 10월에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대국이 오픈이 될 예정인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그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마치 자비스가 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 지금 아이폰에 탑재된 음성인식 AI인 시리는 거의 그냥 이제 대화를 해서 인식을 하고 답변을 주는 정도였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 기기에 이제 내 AI가 되는 거죠. 네. 계속 학습을 하고 나에 대한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솔루션을 주는. 저는 만약에 이게 AI가 자비스처럼 나오면은 제 1년 연봉을 다 들여서라도 살 거예요. 왜냐면 아이언맨은 네. 자비스가 목숨을 몇 번 살려주는데요. 아, 그쵸. 맞아요. 목숨을. 맞아요. 네, 누구랑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목숨값입니다. 도대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들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그 좀 비교해서 뭐 피어 그룹이라고 하면 네네. 이제 구글이 지난 8월에 이제 AI가 탑재된 이미 스마트폰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한 차례. 그러니까 구글도 원래 10월에 항상 이 신제품 픽셀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오는데 8월에 땡겨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 지어서 네. 뭐 예상을 해보기를 뭐 목소리가 뭐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중에 선택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굳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계속 학습이 되면서 뭐 통번역도 가능하고 뭐 사진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 AI가 알아서. 알아 지워주고 뭐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상이라는 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처음 나왔을 때도 애플에서 AI가 나오네 그럼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겠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럼 뭐냐 라고 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나와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영어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이 AI를 이용할 수가 있고 한국어로는 사실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구체화된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거는 결국엔 출시해봐야 알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10월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폴더블부터 인텔리전스, 애플식 AI에 대한 이런 평가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더 많이 남아있죠. 뭐 스마트폰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태블릿, 그리고 뭐 PC, 웨어러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하드웨어 어떻게 좀 꼽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올 초에 그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도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 아이패드 OLED가 탑재된 이 아이패드 신모델에 대해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 이용자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팟 프로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무선 이어폰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더 트리거가 되었었던 상품이 있었었는데 이 모델이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그 3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모델을 보면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지금은 단순히 이제 보관용 그다음에 충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루머로 나온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 충전기 안에 이제 충전기 겉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그래픽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애플 에어팟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애용자로서도 요 에어팟 프로 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사실 1이랑 2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에어팟 이런 걸 잘 안 써서 이거 모르겠는데 그 겉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확연히 좀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구미가 좀 당기는 건가요?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여기서 이제 단순히 뭐 어떤 재생 음악만 나올지 아니면 어떤 영상이 가능할지 어떤 터치 기능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쨌든 결국에는 음악을 듣는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기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궁금한 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비전 프로. 그렇죠. 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엔 얘기가 없어요. 맞아, 어느 순간. 어떻게 됐나요? 이게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과거 이제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AR, VR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 빵 뜨고 굉장히 많이 사그랐던 게 실제로 이제 이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기 판매량이 이 비전 프로에 대한 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줄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 가격 자체도 사실 좀
부담이 되다 그쵸, 보니까 우리 돈 한 지금 600만 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비싼 걸로. 비전 기억해요. 프로의 가장 싼 모델이 3,499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가장 싼 모델. 네, 가장 싼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 호기심으로 네. 어떻게 보면 얼리어답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즐겨보겠다, 너무 체험해보겠다라고 비싸요.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플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경쟁사인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리미엄 비싼 모델보다는 보급형 모델로 좀 시장을 주도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 메타캐스트도 그렇고 이제 비전 프로도 그렇고 아마 내년 초에는 보급형 위주로 시장이 조금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용의 용이성이라던가 높은 가격 그다음에 컨텐츠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이 형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 비전 프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기계를 잘 안 씁니다. 한 번 산 거를 잘 바꾸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비전 프로는 와 이거는 뭔가 시대를 바꾸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거 제2의 아이폰이 될 거야 했는데 네. 갑자기 흥분도가 올라오네요. 매니저님 비웃으셨어요. 제 투자 이력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 네네네. 그 기대감이 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내년쯤 되면은 이게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판도 좀 바뀔 거라 보십니까? 아니, 먼 미래 일입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보면 이제 이 시장이 2026년에는 아직 뭐 과거에 190억 달러 정도 됐었던 시장이 뭐 어떤 조사업체에 따르면 이제 1,000억 달러까지 어쨌든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 시장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높은 고가의 상품 위주로 시작이 될 거냐 혹은 이제 보급형 위주로 해서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이냐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성숙화되게 좀 당장 굉장히 이 비전 프로가 네.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뭐 기대감 엄청 컸어요. 기대감에 차서 네. 말씀하셨지만 사진 않았죠. 그쵸? 맞아요. 결국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 네. 되게 혁신적이고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소비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예단은 할 수 없고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플 워치 나왔을 때 그 시계를 뭐 할 거냐. 이거 결국에는 그냥 시계 보고 여기서 뭐 알람 오고 이 정도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 기기에 대한 사용 용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워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없이 못 사실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결국에는 이 사용처를 찾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전 프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한 시장이 사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사실 뭐 모르는 거죠. 네. 예단할 아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매니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어요. 애플워치 얘기 딱 네. 듣자마자 저는 그거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써? 했는데 그게 성공하고 다른 제가 거 기대했던 아니에요. 비전 프로는 이렇게 됐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전 프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고 국내에서도 이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XR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들썩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핸드셋 관련해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하드웨어 쪽을 봤다면 서비스 사업 부문이 생각보다 매출 비중이 좀 높았잖아요. 이게 2등이었죠. 네,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서비스. 막연하게 앱 정도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쪽에 그렇게 또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그 서비스 이 IT 기업의 이 서비스 매출로만 따졌을 때, 그 소프트웨어적인 매출로 따졌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 앱 서비스 부문의 매출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IT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 서비스가 회사의 한 분야인 네.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의외입니다. 서비스 부분에 애플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기기 하드웨어 기기처럼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아이폰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태블릿도 많이 쓰시고 노트북도 그렇던데 이 서비스는 눈에 딱 가시화가 되지 않으니까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예전에 한 작년인가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서비스 애플 서비스 사업의 매출만으로 나이키랑 맥도날드 매출을 다 합친 걸 이겼다. 라는 기억도 나왔습니다. 정도입니까? 애플의 가장 큰 메리트, 가장 큰 장점이 생태계를 구성을 해놨다라는 점인데 이 생태계를 구성을 해놨더니 이것도 돈이 되고 이것도 돈이 되고 이것도 돈이 되고라는 게 사실 서비스 부분의 주
컨셉이게 네. 되는 거고 애플 원이라고 해가지고 뭐죠? 이런 애플의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아하.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뭐가 들어있냐면 애플 뮤직, 예.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클라우드 뭐 몇십 기가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다음에 애플 아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애플 게임 앱도 있긴 해요. 우선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화로 했을 때 월 15,000원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독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독 서비스들을 형태로 해서 이 서비스 부분의 매출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구독 서비스로 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이렇게 크게 올리고 있는 애플의 이야기를 더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양한 신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신사업들에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아마 국내 주식을 특히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목을 많이 하셨던 게 애플카였죠. 근데 애플카는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올 초에 이제 애플카는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인 것 같아요. 애플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제 뭐 구체화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아이패드, 태블릿이 부착이 되어 있고 팔이 움직이는데 이게 뭐 가정용 탁상 로봇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이제 애플 홈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진두지휘하는 이 플랫폼 기기로 이 애플 로봇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신사업으로 주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그 가전 제품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인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기기, 하드웨어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그 웨어러블 기기가 사실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큰 저항을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 글래스 형태.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 비전 프로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고글 같잖아요. 네,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를 막 그것도 고글도 그냥 고글도 아니고 굉장히 특대형 고글이 있는. 그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거를 쓰고 어디를 사실 그냥 자리에만 있어야겠죠. 상상만 해도 웃기시잖아요. 근데 약간 우주복 입고 다니는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안경 형태로 어떻게 보면 스포츠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스마트 글래스도 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또 애플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AI. 네. 또 AI를 하려면은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워낙에 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빅테크 업체에서 자체로 칩을 만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도대체 애플도 칩을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애플 칩이 만들고 있죠 이미. 이미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 에이스 칩 이번에도 A17, 18 칩이 이제 또 탑재가 되는데 네? 이 A 시리즈 칩도 설계를 이제 애플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반도체 파운드리라기보다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게 M 시리즈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트북이랑 태블릿에 들어가는 M 칩. 이게 처음에 이제 애플이 ARM 그 설계 기반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서 제품을 내놨더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이제 그래서 시국자에서는 애플은 반도체 기업, 애플 반도체 기업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M1 칩을 탑재한 이제 맥북이 출시가 돼가지고 막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배터리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테스트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칩까지 모든 생태계들을 구축하고 호환이 잘 되는 상품들을 칩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탑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외부의 칩들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같은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호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칩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M1부터 해가지고 2, 3, 올해 이제 M4까지 해가지고 애플이 직접 개발을 한 자체 칩들이 이미 애플의
그 하드웨어들에 탑재가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확실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칩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애플이 만든 칩은 애플 제품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이 칩만 또 다른 빅테크 업체에 팔기도 하나요? 다른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애플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네. 애플 제품에 적합한 자체 칩을 개발한 것이 주요 컨셉이기 네. 때문에 다른 업체에 납품도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 이제 이 애플 제품 하드웨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M 시리즈 말씀하셨는데 그 제품별로 그 자체 칩들의 시리즈가 조금씩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M4라고 해가지고 그 M4 칩이 탑재된 이제 맥북 에어가 올해 이제 출시가 되었었죠. 그러면은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듦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고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을 텐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게 당연히 이제 인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 주가도 많이,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AMD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인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 분야가 늘리고 있는데 네. 반도체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애플.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큰 고객사인 파운드리인 TSMC. 애플의 가장 크게 애플 이 반도체의 가장 큰 생산을 결국에는 TSMC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들, 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애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지 루머들도 제법 나오는 것 같습니다. 루머만 다룬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애플표 절대 반지죠? 애플링. 네. 이거 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온 거는 당연히 없고 그 루머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시리가 돼가지고 말로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이즈가 결국에는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 모든 걸 반지니까. 담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도를 나누는 거예요. 뭐 헬스케어 용도, 아니면 서비스 용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반지는 이제 건강 용도로 쓰고 이 반지는 뭐 업무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시리부터 해서 이 반지 링투링에 반지와 반지끼리의 뭐 무선 충전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이거를 이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가격 문제만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링 이런 수집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 애플 워치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시계 차시는 분들 많으신데 애플 워치를 사서 용도를 찾았더니 이제 이 실생활에서 없는 괜찮다. 되는 거고 반지도 사실 저는 뭐 액세서리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반지는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많죠. 네. 그러면 이런 애플 링 한번 껴볼까 해가지고 했었다가 이제 이게 단순히 디자인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능적인 용도까지 충족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반지 시장을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루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올 거다 뭐 이런 디자인 유출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직은 있진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무선 반지와 반지끼리 무선 충전이라던가 뭐 시리를 이런 거와 관련된 특허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C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I PC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또 있고 애플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나왔던 이 PC와는 다른 AI가 접목된 애플의 제품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기대가 있던데 네. 올 3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3 칩이 탑재한 이제 AI 노트북이라고 하는 맥북 에어가 이제 한 차례 예. 출시가 되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성능이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런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뭐 이야기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뭐 받아쓰기가 가능하고 뭐 우리 핸드폰에서 지금 또 되고 있는 네. 뭐 자동 완성 텍스트라던가 그다음에 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동영상에서 자동으로 이런 지금 나온 이런 잡음들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탑재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이 AI가 학습을 통해서 네. 알고리즘을 축적을 하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역시나 이제 이 노트북 사용자에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지금 탑재가 돼서 쓸 수 있는 기능이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가능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도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규 새로 막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봤었는데 한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4년에 이 AI 기능이 탑재된 이 출하량이 전체 PC에서 이미 한 20% 정도를 차지를 많은 하고 있다.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컴퓨터가 마치 인공지능처럼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AI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녹아들고 있는 거죠, 이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AI PC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애플의 하드웨어들, 생태계들을 구축하고 이거를 통해서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 AI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에 대한 루머들까지도 이모저모 꼽아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IB 투자은행들 투자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블룸버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1년 동안 이 애플 종목을 커버한 애널리스트들 60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총 60명 중에 40명이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8명이 홀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2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이제 최고 목표가가 약 $300 정도, 그다음에 최저가 186,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 정도의 목표가를 지금 글로벌 IB에서는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이면 사실 지금 가격이 $220 정도니까 업사이드가 15% 정도 그렇죠.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그 우려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작년 2분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 게 버크셔 회사가 이 포트폴리오 애플의 포트폴리오를 줄였다. 1,700억 정도로 맞아요. 갖고 있었던 맞아요. 그 애플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그 현금으로 이어졌는데, 이뿐만 보면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이제 정리된 주식에 대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조금 모르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환경이 아닌가라는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밸류에이션 자체가 애플은 그래도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목표가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사실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뭐 하드웨어도 보고 휴대폰 앞으로 출시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쭉 짚어봤는데 애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뉴스가 나온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중점적으로 이것은 투자 판단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들 투자 포인트를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애플이 조금 둔화되었었던 그런 시기들은 결국 중국 쪽에 매출 둔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매크로 영향,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강력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반독점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애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점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이 한 차례 이제 상품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데이터들을 한번 발표를 했었고, 애플 출하량, 판매량, 주문량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역시나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로는 이미 이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단순히 기대감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처음에 막 실이 나왔을 때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관련된 뉴스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나 애플도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PER이 지금 30배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도 주요 매크로 지표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이 애플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애플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여전히 업사이드도 있고 결국에는 애플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16이 과거 15, 14보다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델도 이제 스마트폰 주기도 굉장히 교체 주기도 많이 길어졌는데 아이폰이 많이 팔렸을 때가 그 12, 13 모델?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됐죠. 정도 됐는데 그때가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때 교체 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아이폰 15 프로 이상 모델이 되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네. 모든 아이폰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아이폰 프로에서 아이폰 프로 맥스 그다음에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6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기대감이 아이폰 매출에도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매출 수요가 촉진될 수도 있겠군요. 여전히 애플은 투자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혹시 목표가를 잡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 가격이라면 좀 접근 가능하다거나 이게 있으세요? 사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가격을 제시하기 조금 어렵지만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고객들, 저 해외 주식 고객들 많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더 말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애플에 대해서 열심히 발굴받게 봤는데 오늘 소감 좀 어떠세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종목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시장 어때요? 뭐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종목을 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떠든 적이 정말 잘 없었던 없어요. 것 같은데 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좀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꼭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LS증권 권중국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거벗은 정보사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죠. 자, 벌거벗은 정보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